안녕하세요.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건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든다고 할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부부 불화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많아져. 보다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들어 저희 부모님 자랑을 해보려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꼭 저희 부모님처럼 살고 싶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30년이 넘는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자면 존경스럽기까지 하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유난을 떠시거나 닭살스럽게 굴지는 않으시지만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더 보기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원래 보통의 삶을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그런 면에서 저희 부모님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36년 전에 길을 걸어가다 만나셨다고 해요. 엄마가 친구들과 시내에 놀러 가셨다가 길을 걷고 있는데 첫눈에 반한 저희 아빠가 쫓아가 말을 건네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의 아빠이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믿기진 않지만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웃고 넘어가신 걸 보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너무 덩치 큰 남자가 와서 말을 거니 무서웠는데 저기요 하고는 쭈뼛쭈뼛하며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 그 잠깐 사이에 귀여우셨답니다. 뜸을 들이던 아빠는 대뜸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묻더니 네? 라고 대답하는 엄마에게 다음 주 수요일 저녁 5시에 여기서 만나요 하더니 돌아서 가버리셨답니다. 엄마와 엄마 친구들은 어이가 없어 멍하니 돌아서는 아빠를 보다가 깔깔 웃고는 가던 길 가셨는데 정신 차려보니 그 다음 주 아빠가 말한 약속 시간에 그 자리에 가 있더랍니다. 아빠는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나셨는데 엄마가 웃었더니 가자고 표시를 하면서 앞장서서 휙 걸어가더니 근처 고깃집에 가서 말도 없이 고기와 밥을 혼자서 우거우거 먹더랍니다.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는 어이도 없고 이 남자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싶어 묵묵히 있었는데 밥을 다 먹은 아빠가 저기 제가 매주 수요일만 시간이 나는데 이렇게 매주 뵐 수 있을까요? 하더랍니다.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매주 수요일에 만나서 이렇게 말도 없이 밥만 먹자고요? 라고 물었더니 다음에 만나면 더 친해져서 다른 말도 하겠죠? 라고 하면서 웃는 아빠의 얼굴이 또 귀엽더랍니다. 덩치 큰 남자가 너무 조신하게 말하는 게 귀엽더래요. 요즘 말로 귀여우면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정말인 건지. 엄마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또 아빠를 만나러 가셨답니다. 그렇게 한 10번쯤 수요일에 만남을 가졌을 때 아빠가 저는 부모님은 안 계신데 누나가 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는 없을 거예요. 누나도 멀리 지방에서 살거든요. 매형도 좋은 사람이에요. 조카들도 아직 어려서 귀엽고요. 선진 씨 집에 먼저 인사 갔다가 누나네도 인사 가요. 하더랍니다. 엄마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인사요? 무슨 인사요? 했더니 아니 이만큼 만났으면 결혼해야죠. 무슨 인사겠어요? 라며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이상하다는 듯이 보는 아빠의 반응에 놀라 깔깔 웃으셨답니다.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정신이 없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뭐에 홀린 것처럼 그로부터 3주가 지났을 때쯤 외가에 가서 아빠를 인사시키고 그 다음 주에 대구에 사는 고모네 가서 인사를 하고 3개월 후쯤 결혼식을 올리셨답니다.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계절이었는데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는 길이 엄마는 그렇게 신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되니 이 사람이 이제 나와 함께 평생 살 사람이구나 싶더래요. 그게 확하니 느껴지는 순간 차분해지더니 기분이 좋더래요. 아빠와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믿음직하고 든든하더래요. 결혼식 날 처음으로 뽀뽀도 해봤는데 그렇게 설레더래요. 아니 무슨 결혼을 손도 안 잡고 뽀뽀도 안 하고 하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더랍니다. 결혼을 하고 아빠는 2주에 한 번은 엄마도 없이 외갓집에 가 외할머니와 시장에 가 장도 보고 외할아버지와 술도 마시더래요. 말도 없는 사람이 외갓집만 가면 그렇게 신이 나서 잘하는 모습에 엄마는 또 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어린 남동생만 있어 든든한 아빠의 모습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해줄 게 없고 밥이라도 열심히 하자 싶어 엄마 딴에는 했는데 엄마가 먹어도 맛이 없더래요. 그런데 아빠는 그 음식을 한 번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드시더랍니다. 한 번도 불평 없이 싹싹 긁어 다 드시더래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다 이해하고 믿어야겠다 싶더래요. 아빠한테는 그래야겠다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지금도 엄마가 하신 음식이라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세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음식을 하시죠. 그 덕에 저도 뭐든 열심히 다 잘 먹는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여전히 사이가 좋으세요. 그런 두 분이셨는데 애석하게도 엄마가 몸이 약해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 키우자고 나름 합의를 보셨는데 이상하게 임신이 안 되더래요.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타서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아빠는 아무 말도 없이 엄마한테 몸에 좋다는 건 다 사와서 먹이더래요. 그것도 기분이 상해. 왜? 이거라도 먹고 임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애도 임신 못하니까 무슨 짐승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라고 엄마는 화를 내셨는데 아빠는 몸이 약해서 아플까봐 그러죠. 아기는 찾아와주면 좋지만 안 찾아오면 그냥 우리끼리 살아요. 우리 팔자지 뭐. 그러니까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먹고 기운 내요. 애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라며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더래요. 그런 아빠의 모습에 엄마는 또 감동하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더래요. 실제로 아빠는 엄마에게 한 번도 임신을 서두르거나 조른 적이 없는데 엄마가 괜히 마음이 급하셨다고 해요. 엄마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도 임신해서 나타나고 유모차 끌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신은 안 되고 시간만 흐르니 괜히 뾰족하니 못돼져서 아빠에게 쏟아부은 것이죠. 그런 엄마를 묵묵히 지켜보며 평소와 다름없던 아빠는 억울할 만도 한데 자신이 억울한 것을 내세우기보다 엄마를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이 감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제가 생겼고 임신 중에도 엄마는 고생을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입덧을 임신 7개월 넘게 하셨고 몸이 너무 부어서 걷기도 힘들어 어디 가기도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요. 자칫 산모와 아이가 다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저를 낳으실 때도 30시간 넘게 진통을 하시면서 거의 죽을 뻔하신 엄마를 보고 저만 낳고 낳지 말자며 아빠가 가서 수술을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엄마가 서운할 정도로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또 아기 가졌다가 당신 잡겠어요. 이 녀석만 있으면 돼요. 내 인생에서 이 두 여자만 있으면 나는 이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잘 살아봅시다. 라며 그 큰 덩치가 저를 안고 벌벌 떨며 말을 하는데 엄마는 저 사람은 진짜 날 위해 뭐라도 하겠다. 내가 진짜 결혼 하나는 잘했구나 싶어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 듯이 저와 엄마를 엄청 아끼셨어요. 제가 6살이 되어 유치원에 갈 때까지 거의 혼자 걸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대요. 그러니 꾀가 난 제가 엄마한테 혼나면 아빠를 찾으며 울기도 했는데 아빠는 엄마 편을 드셔서 매번 분해하며 더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의 결혼 생활도 이렇게 알콩달콩하는 시간만 있으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날 때쯤 친구분과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간판을 하시던 분들이라 인쇄소와 간판, 현수막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 사무실을 차리셨는데 잘 되셨대요. 젊은 분들이 합심해 일을 하니 결과물이 좋아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와 동업자 친구분은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다른 동업자 겸 투자자를 만나
공장 겸 사무실을 세우고 그동안의 일들보다 규모가 큰 건들을 맡아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돈들이 오고 갔겠죠. 그런데 일을 하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대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알아보니 나중에 합류한 투자자가 그 돈들을 다 회수하여 잠적을 했더랍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나가고 자재를 보내주는 공장에도 돈을 못 주는 상황이라 회사는 어려워졌고 그러다 부도가 나고 아빠의 사업은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빚도 꽤 많이 지게 되었죠.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쌀이 떨어져 외갓집에 얻으러 가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아빠가 취직을 다시 하시고 월급을 받기 전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엔 엄마가 우울하거나 힘들어했던 기억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근데 왜 아빠랑 그런 걸로 안 싸웠어?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아빠가 일부러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와중에 빚쟁이들 집에까지 못 오게 하려고 무릎 꿇고 빌었다더라. 아빠 친구가 그 말을 전하면서 창석이가 모르게 해주세요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말도 없는 사람이 가족 지키겠다고 자기가 진 빚도 아닌데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이 떠올라 얼마나 안쓰럽던지 뭐라고 할 게 뭐니?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자라는 동안 엄마와 아빠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며 싸우거나 얼굴을 붉히시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닭살돋게 하시지도 않으셨지만 항상 두 분은 서로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눈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는데 서로에 대해 다 알고 계셨어요. 아빠는 집에 계실 때면 엄마가 말로 부탁하지 않으셔도 칼도 갈아주시고 수도 새는 곳도 막아주시고 욕실 청소도 일주일에 2번 이상 해주시고 거실 바닥도 수시로 닦아주셨습니다. 엄마가 이것 좀 해줘요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마치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척척척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먼저 쉬지 않으면 한 번도 아빠가 먼저 편하게 쉬시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감자도 깎고 무도 자르는 일까지 아빠가 도맡아 하시면서 엄마가 힘든 일을 하는 꼴을 못 보시죠. 엄마는 처음에 아빠가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저러다 말겠지 싶어 지켜보셨다고 하는데 30년이 넘게 하시는 거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엄마도 고생이 많으셨죠. 아빠가 사업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취직을 하셔서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아빠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만두셨다가 아빠가 어려워지시자 바로 엄마가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 나가셨는데 아빠가 그걸로도 굉장히 미안해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엄마 호강시키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데 고생시킨다고 한동안 외갓집에도 못 가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빠를 먼저 찾으신 건 외할아버지셨는데 남자가 사업하다가 그런 일 겪는 게 다반사지 뭘 그리 기가 죽어 있어 이 사람아. 이런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나? 마음 졸이지 말고 기운 내 라며 달래주시고 술도 한 잔 드시고 가셨답니다. 저는 그때도 그냥 집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가난해졌다는 느낌은 몰랐거든요. 아마도 엄마가 항상 웃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때 그냥 다른 생각 없이 힘든 내 남편 내가 챙겨야지 라는 생각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가 버는 월급으론 기존에 살던 집에서 살기도 힘들어져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할 때도 엄마는 한 번도 아빠에게 힘든 기색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아빠가 그런 상황에 기가 죽어 마음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셨대요. 결혼하고 14년을 혼자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아빠를 그 기회에 좀 쉬게 하고 내가 좀 애쓰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멋지시죠? 아빠가 워낙 엄마에게 잘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까지 잘 챙기니 엄마는 그러고 싶으셨대요. 고모도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고 너는 너대로 잘 살아라 하시는 편이라 시집살이도 없어. 오히려 엄마가 연락 자주 드리고 놀러 간다고 하면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도와줄까? 라고 하시는 분이셔서 엄마가 아빠한테 더 뭔가 하시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엄마의 기다림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회사 문을 닫은 지 4개월 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해 월급을 받아오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아빠가 그 전에 벌던 만큼은 힘들었겠죠. 그래서 엄마는 계속 일을 다니셨고, 저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엄마랑 아빠가 챙겨놓으신 간식 먹고 학원 갔다가 와서 숙제하고 있으면 엄마가 오셔서 저녁 차려주시면 먹고 자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빈집에서 제가 혼자 있는 것을 아빠는 속상해 하셨는데 일부러 제가 해야 할 숙제들을 더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숙제가 많아져 싫었는데 지금은 아빠가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 숙제를 다 하면 아빠는 상을 주셨는데 책 한 권이 끝나면 제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그때를 기다려 갖고 싶은 장난감이나 인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용돈 1,000원씩 더 받기도 하면서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그 상은 계속 받았는데 마지막 상은 제가 가지고 싶었던 핸드폰이어서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는 애한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며 걱정을 하셨는데 아빠는 그 핸드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는 거야 라며 제게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엄마도 그 모습에 웃으실 수밖에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후 평소 운동을 자주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시던 외할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누워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양방, 한방 가릴 것 없이 여러 곳 다녀봤지만 원인도 못 찾고 외할아버지의 상태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도 아빠가 나서셔서 다 모시고 다니시고 약재 시장에 가 약물을 끓이셔서 외할아버지를 직접 돌보셨습니다. 퇴근을 아예 외갓집으로 하셨거든요. 엄마가 옷가지를 실어 나르셨고요. 그렇게 5개월 정도 누워 앓으시던 외할아버지는 주무시듯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아빠가 일찍 퇴근하고 목욕하자며 약속을 하셨는데 아빠가 돌아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던 거죠. 엄마와 외할머니, 외삼촌은 진짜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우셨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장례 절차를 위해 움직이셨고요. 아빠가 힘들 것 같아 걱정을 했던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발인 날 아빠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꺽꺽거리며 우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 운구를 모시는 차는 아빠의 눈물이 멈추길 기다렸다가 출발을 했는데 아빠는 차에 오르시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같이 우시던 엄마는 고마워요 라며 아빠를 달래시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우시기만 하셨죠. 장례가 다 끝나고 아빠와 엄마는 한동안 외갓집에서 외할머니와 외삼촌 곁에 계셨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녀야 하니 집으로 먼저 돌아왔죠. 한 일주일 조금 못되게 계시다 오셨는데 그 후로도 아빠는 전보다 더 자주 외갓집에 들려 시간을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아빠처럼 처갓집에 자라는 사람을 만나야 더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있는 것 같네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좀 우울해하시고 외할머니 걱정이 더 늦었는데 아빠가 더 성실히 외가에 들려 살피시니 금세 전처럼 돌아오시더라고요. 두 분 사이도 전보다 더 좋아지시고요. 가끔 친구들이 부모님의 다툼으로 힘들어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저는 이해를 못할 정도로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행복했죠. 두 분은 특히나 저에 관련된 일이라면 잘 맞는 환상적인 한조가 되어 척척 분담을 하시면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음식과 영양, 옷 등의 기초생활 부분은 엄마가 아침에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 때와 하교 후 학원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올 때처럼 이동이 필요할 때는 아빠가 하셨거든요. 외할머니는 그런 부모님을 보시면서 갑자기 결혼한다 그래서 말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그냥 두라고 하셔서 결혼시켰잖니. 그때 안 시켰으면 내가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할 뻔했다. 라며 웃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두 분이 서로 말씀을 많이 하지도 않으시면서 척척척 일을 해내시는 게 지금도 신기할 정도니까요. 제가 대학에 가고 외삼촌이 장가를 갈 때에도 아빠는 마치 자기 동생 장가 보내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일을 보셨습니다. 물론 아빠가 지불해주거나 하진 못하셨지만 삼촌이 결혼 준비로 도움을 요청하면 슈퍼맨처럼 달려가시더라니까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혹시나 잘못된 점은 없는지 알아보는 법도 알려주시고 외할머니가 혼자 처리 못하시는 부분은 직접 다 따라다니시면서 살피시고 짐꾼 노릇도 기꺼이 하셨습니다. 엄마는 야, 나는 이 집 딸이 아니야. 너희 아빠가 이 집 아들이다. 진짜 내 남편이라 25년을 넘게 보지만 대단해. 진짜 멋지지 않냐?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외삼촌은 매영, 내가 결혼하면 엄마랑 매영한테 더 잘할게요. 감사해요. 라며 새로 맞춘 아빠의 양복을 가지고 와서는 울다가 갔습니다. 그런 외삼촌이 돌아가자 아빠는 양복을 만지작거리시며 자식 잘 골랐네 라며 씩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삼촌이 결혼을 하고 얼마 뒤 아빠가 고집을 부려 외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방이 3개인 집에 부모님 방, 제 방, 옷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싹 정리를 하시더니 저더러 넌 곧 시집갈 거니까 제일 작은 방으로 옮겨 라고 하시더니 제가 쓰던 방을 외할머니 방으로 꾸미고 외할머니를 모시고 오신 거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빠 손에 이끌려 오셔서는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빠가 어머니, 거기 가셔서 혼자 뭐 하시게요? 저 사람 일 다니느라 힘든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라며 막으셔서 가지도 못하셨죠. 결국 할머니 집은 새를 놓고 물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외삼촌은 물건을 정리하며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요. 라며 눈치를 보긴 했지만 아빠는 외할머니를 모셔오시고 나서부터 더 많이 웃으시는 것으로 보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간만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아빠는 매일 퇴근길에 할머니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셔서는 다음날 할머니가 드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저만 잘하면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서로 존중하셨고 아끼셨고 외할머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노력하셨기에 집은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제 방만 좀 작아진 것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온 후로 행동이나 말투도 더 유해지셔서 이래도 저래도 실실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오래오래 행복하기만 하면 좋았을 것을 시련도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아빠가 연락이 안 된다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없이 늦는 사람이 아닌지라 엄마와 할머니는 온갖 상상과 걱정으로 가득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더라고요. 알바가 끝나고 서둘러 집으로 가기 전에도 아빠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빠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났나? 혹시 납치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싶어 온 가족이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렸죠. 그러다 엄마는 아빠의 회사 후배에게 연락을 해보셨는데 형수님 모르셨어요? 선배 4개월 전에 회사 그만뒀는데요. 작은 사무실이라도 차리신다고 나가셨는데 모르셨어요? 라며 오히려 엄마에게 되묻더랍니다. 엄마는 아빠가 사업을 하는 줄 꿈에도 모르셨기에 너무 놀라 여기저기 연락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다 전에 같이 회사를 운영하던 아빠 친구분이 그 자식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재수 씨도 그 자식 찾지도 말고요. 그 사기꾼 새끼가 뭐라고 했는지 전에 돈도 돌려받자며 다시 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창석이가 그런 말에 휘둘릴 놈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새끼 말만 들으면 그렇게 등신같이 속아요. 창석이가 대출을 좀 받았나 봐요. 그런데 또 그 나쁜 놈이 들고 날랐어요. 이자도 못 갚고 있으니 속이 탔는지 여행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빠 친구와 전화를 끊고도 아빠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행방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빠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보, 미안하구려. 평생을 고생만 시키다가 이렇게 또 어리석은 짓을 해버렸어. 이번엔 절대 배신 않고 5배로 불려주겠다는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 천치 등신이야. 나 같은 건 잊어버리고
어머님과 당신, 우리 딸 진송이 잘 부탁해. 나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님께 사죄하고 있을게요. 미안해. 라고요. 엄마는 그 문자를 보고는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뭐라도 생각이라도 난 듯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차를 몰러 나가시더라고요. 엄마 혼자 보낼 수가 없어 제가 운전을 하겠다며 운전석에 앉아 어디로 가냐고 여쭈어보니 주소를 쳐주시더라고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산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아빠 쪽 선산이 있고 아빠가 태어나고 자란 집도 있어 엄마랑 아빠가 가끔 휴가 때 가시던 곳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어릴 적에 몇 번 따라간 적이 있고요. 거리로 3시간이 걸리는 곳이라 저희가 도착하면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 일단 112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관할 파출소에서 주소지와 무덤 쪽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는 내내 아빠가 무사하시길 바라고 바랐습니다.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 받아보니 신고자분, 아버님 찾았습니다. 집안에서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옆에 농약도 곁에 두시고 계셨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농약을 드신 상태는 아니었고요. 일단 혼자 둘 수 없어서 저희 파출소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족분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운전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손을 꼭 모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며 울고 계시고요. 열심히 달려 파출소에 도착해보니 며칠 사이 얼굴이 야이고 수염도 거뭇거뭇난 아빠가 파출소 벤치에 머리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를 부르지도 못하시고 달려가 끌어안으시더니 누가 돈 빚졌다고 죽으래. 내가 당신한테 그것밖에 안 돼?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여자였어? 당신한테 우리 진송이는 어쩌라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당신이 혼자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데 라며 우시자 아빠는 미안해. 내가 죽으면 그 빚 안 갚을 수 있다 그래서 나만 없어지면 되잖아.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라며 엄마를 붙들고 우시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울다가 이제 집에 가자. 일단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이게 뭐야. 경찰 아저씨들도 다 고생하시고 얼른 가. 라고 이야기하고는 경찰 아저씨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사인하라고 하시는 곳에 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찌나 진이 빠지던지 몸살이 다 나더라고요. 아빠를 보신 외할머니가 달려가 어깨를 잡으시고는 이 사람아, 어쩌자고 그런 마음을 먹어? 왜 그랬어? 라며 우시자 아빠는 어머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라고 또 우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죽을 끓여 먹이시려고 준비를 하시면서 얼른 씻고 나와요. 죽 먹고 일단 한숨 자자. 나도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저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셔서 하는 친구 있어. 물어볼까? 근데 왜? 라고 여쭈어보니 너희 아빠 저 나이에 다시 취직하는 건 힘들어. 그런데 재주가 좋아. 그대로 썩히긴 아깝잖아. 앞으로는 점점 더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아빠 일하는 것도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은 걸로 일단 급한 부분만 해결을 하고 아빠한테 투자하려고. 그리고 나도 아빠랑 같이 일할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 엄마를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빠들이 사업 망하면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라며 싸우던데 우리 집은 2번씩이나 이렇게 헤쳐나가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 물어보고 저도 여기저기 기웃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자들을 모아 소비자와 직접 연계해주는 여러 사이트와 어플을 알아내게 되었죠.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부모님께 주문 내역만 전달을 하며 온라인 부분을 맡았습니다. 아빠의 기본 이력을 등록을 하고 아빠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에 책상과 전화를 놓고 컴퓨터를 놓고 주문을 기다렸죠. 하지만 생각처럼 처음부터
일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달은 그저 공으로 시간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좌절하시는 것 같았지만 쓸쓸한 표정만 지으시고 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작은 현수막 10부가 들어왔고 아빠는 정성을 다해 디자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엄마가 조수 노릇을 하며 도우셨고요. 그렇게 탄생한 첫 작업물의 반응이 좋았고 별점과 리뷰가 좋게 달리자 처음엔 일주일에 2~3건 일이 들어오던 게 나중엔 일주일에 20~30건 의뢰가 들어오며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엄마와 아빠 2분이서 해보시려고 하셨지만 도저히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시자 아르바이트를 쓰시다 고정적으로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고요. 명함도 파서 여기저기 돌리고 작업물들을 사진을 보내며 찾아주시라고 직접 발로 뛰며 영업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회사의 모습을 갖추고는 작업실에서 넓혀 이동을 해 작업장으로, 작업장에서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아빠가 진 빚은 다 갚았고 지금은 직원들 월급 주고 공장 월세 내고 나면 엄마 아빠 저 앞으로 떨어지는 월급은 어지간한 중견기업 임원 정도는 됩니다. 아빠는 여전히 말씀은 없으시지만 조용히 미소 짓는 얼굴을 하시곤 하십니다. 가끔 엄마는 아빠를 놀리세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때 그렇게 가게 뒀으면 저승에서 내 원망을 얼마나 했을 거야 하면서요. 그럼 아빠는 얼굴이 빨개지셔서는 기침을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세요. 엄마는 다 이해하고 다 괜찮은데 아빠가 가족을 등지고 혼자 짐을 다 지고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셨던 건 용서가 안 되신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제가 시집갈 때까지 얘기하시면서 놀리실 거래요. 마음고생 좀 하라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줘도 그건 용서가 안 되신다네요. 그런 엄마에게 외할머니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시지만 아빠는 그러는 사이에도 엄마 힘들까봐 빨래 개키시고 청소기 돌리시고 그러세요. 외할머니는 그런 아빠를 보며 저런 사람 없다. 진짜 내가 사위복은 타고 태어났다고 웃으시고요. 저도 가끔 아빠를 엄마와 같이 놀려볼까 싶지만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보면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집니다. 말이 놀리시는 거지 그때 생각에 엄마도 아프신 것 같아서요. 지금이야 다 지난 일이니까 겨우 말을 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부모님 정말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부부 아닌가요? 2분 말씀이 한번 같이 하기로 생각을 했으면 서로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부부라고 하시네요. 그러니 TV에서 보여지는 막장 부부들처럼 사시지 마시고 서로 아끼고 보살펴 주시면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함께하는 부부가 되어 사시길 바랄게요. 아빠 때문에 남자 보는 눈이 높아진 저이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른 시집 가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께 조금 더 배우고 있다가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오늘도 내일도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 만들며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사랑하며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